누구도 건드려선 안 되는 자리, 가문의 뿌리가 묻힌 무덤. 그런데 무덤의 꼬리를 자르면 막내가 잘 된다는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 정말 몰래 무덤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행운을 받아가세요. 막내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행운의 기운을 전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훈입니다. 올해 48, 세 형제 중 맞이죠. 어제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벌초를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이 답답해서 아버지께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형제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둘째 정민이와 셋째 정철이가 만나면 제 얘기만 하더군요. 귓속말로 뭔가 속삭이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형은 참 복이 많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산소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무덤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봉부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돌봐주신 덕분이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정훈이입니다. 바람이 솔잎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덤 뒤편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형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 제대로 본 거였습니다. 무덤에서 시작해서 뒤쪽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완만한 언덕. 마치 거대한 용의 꼬리처럼 구불구불 뻗어 있었습니다. 그 길이가 좋기 100m는 넘어 보였어요.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훈아, 너희 할아버지가 그러셨단다. 무덤 뒤로 꼬리가 길면 장남 운이 좋아진다고. 어릴 적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풍수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용의 꼬리가 길수록 맏아들에게 복이 간다는 거야. 우리 집 산소도 그런 곳에 모셔야 한다고 하셨지. 그땐 그저 옛날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어린 마음의 무덤이며 풍수며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덤 뒤로 길게 뻗은 그 지형을 보니 어머니 말씀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아버지 산소 바로 뒤편으로 이어진 완만한 능선.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용의 꼬리였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아서서 무덤을 다시 바라봤어요. 앞쪽으로는 멀리 마을이 내려다 보이고 뒤쪽으로는 저 긴 능선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덤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혹시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버지 산소를 이곳으로 이장한 직후였거든요.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노력의 결과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이 긴 능선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용의 꼬리 때문일까요? 휴대폰을 꺼내 능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풍수에 대해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진으로는 그 웅장한 모습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백미러로 산소 쪽을 돌아봤을 때 그 긴 능선이 마지막까지 눈에 들어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무덤 풍수, 용의 꼬리, 장남 운세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나온 자료들을 읽어보니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이론이 있더군요. 풍수에서 말하는 용맥이라는 게 있었어요.
산의 능선이 용의 몸체라면 무덤 뒤로 뻗은 지형은 용의 꼬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꼬리가 길고 힘차게 뻗어 있으면 후손 중에서도 특히 장남에게 큰 복이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 산소 뒤편에 그 긴 능선. 그것이 정말 용의 꼬리였다면 제가 지금까지 누려온 성공이 단순히 노력의 결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만약 정민이와 정철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분명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게 뻔했어요. 형만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그런 말을 들을 게 자명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용의 꼬리를 인위적으로 자르거나 훼손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한결같았어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뿐이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긴 능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까요?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제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셨을 리는 없겠죠.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와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둘째 정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오늘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 정철이랑 같이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정민이는 올해 45입니다. 저보다 3살 어리죠. 성격이 꼼꼼하고 신중한 편이에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녁 무렵 정민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정철이가 먼저 보였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형, 왔어? 정철이는 막내입니다. 43이죠. 원래 쾌활하고 밝은 성격인데 오늘따라 침울해 보였어요.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최근에 정리해고를 당했거든요. 요즘 일자리를 구하느라 고생하고 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민이 아내가 과일을 깎아서 내왔어요. 평소보다 인사가 짧았습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형, 솔직히 말할게. 정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지? 내 카페는 적자 상태고 정철이는 일자리를 잃었어. 정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지난달부터 알바로 겨우 버티고 있고 두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직접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때? 사업이 잘 된다면서? 정민이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물류회사는 올해 들어 급성장했어요. 작년에 비해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직원도 15명에서 40명으로 늘렸죠. 뭐,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 운이 좋았다고? 정철이가 되물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형은 항상 그렇게 말해.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게 아니야. 정민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살았거든. 나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정철이는 건설 현장에서 몸 바쳐 일했어.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형, 아버지 산소 때문은 아닐까? 정민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까 정철이랑 얘기했는데 형이 성공하기 시작한 시기가 딱 아버지 산소 이장한 때랑 맞아떨어져. 정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전에는 형도 우리랑 비슷했잖아. 그런데 산소 이장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 두 사람이 이미 많은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제가 며칠 전 발견한 용의 꼬리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지만요. 그건 우연의 일치야. 정말 그럴까? 정민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풍수에 대해 공부해 봤거든. 요즘 인터넷에 자료가 많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덤 자리가 후손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거 다 아는 얘기잖아. 그런데 특히 장남에게 유리한 자리가 따로 있다더라고. 정철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뭐 용맥이 어떻고 꼬리가 어떻고 하는 두 사람이 용의 꼬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건데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아버지 산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 다른 곳으로? 응. 세 형제가 모두 좋은 곳으로. 풍수상 균형이 맞는 자리로. 정철이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도 형처럼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장을 하자는 얘기였거든요. 그것도 단순히 제가 너무 잘 된다는 이유로요. 그건 아니야. 아버지가 편안히 계신 곳인데. 편안하다고? 형만 편안한 거 아니야? 정민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내 카페는 문 닫을 위기고 정철이는 백수 신세야. 반면 형은 갈수록 잘 나가잖아. 그건 솔직히 말해, 형, 혹시 아버지 산소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정민이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 발견한 용의 꼬리에 대해 말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게 뻔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일 뿐이야. 그럼 이장해도 상관없겠네? 정철이가 재빨리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안 돼. 왜? 특별한 게 없다면서? 정민이가 따져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고 했는데 이장을 반대할 명분이 애매했거든요. 아버지를 함부로 모시면 안 되잖아. 함부로?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는데 그게 함부로야? 정민이의 반박이 거셌어요. 더 좋은 곳이라니. 풍수상 균형이 맞는 곳. 세 아들이 모두 복받을 수 있는 자리.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두 동생의 표정에서 원망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형이 계속 반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정철이의 말이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혹시 형이 혼자만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찔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정말로 용의 꼬리 때문에 제가 성공한 거라면 두 동생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증명해봐. 이장해도 상관없다는 걸. 정민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형이 계속 반대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 법적으로도 방법이 있거든. 아버지 산소는 우리 공동 소유니까. 정철이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제가 법정 다툼까지 벌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 동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정철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 우리도 살고 싶어. 그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산소를 건드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형, 우리 결정했어. 다음 주에 풍수 전문가를 만나볼 거야. 아버지 산소 이장에 대해 상담받으려고.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풍수 선생님 만나고 왔어. 충격적인 얘기 들었다. 오늘 저녁에 정철이랑 같이 형 사무실로 갈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오후 7시경 두 동생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민이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 앉아. 정민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민이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풍수 도면과 각종 자료들이었습니다. 오늘 유명한 풍수 선생님을 만나고 왔어. 경력 30년에 전국 명당을 다 꿰뚫고 계신 분이야. 정철이가 거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얘기 듣더니 아버지 산소부터 보자고 하더라고. 정민이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있는 산의 지형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어요. 형, 이게 뭔지 알아? 도면에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무덤 뒤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을 따라 그어진 선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 발견한 바로 그 용의 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청룡의 꼴이래. 풍수에서 최고급 명당 중 하나야. 정민이의 말에 입이 바싹 말랐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런 지형은 전국에 몇 군데 없다고 해. 특히 꼬리 길이가 이 정도면 장남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정철이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여기 봐. 청룡의 꼬리 효과에 대한 설명이야.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룡의 꼬리가 100m 이상 뻗어 있으면 그 기운이 직계 장남에게 집중된다. 사업운, 재물운, 인맥운이 모두 상승하며 특히 사업 확장과 투자에서 큰 성과를 얻는다. 정확히 제 상황과 일치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야. 정민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런 지형에서는 둘째, 셋째는 오히려 운이 막힌다는 거야. 모든 복이 장남한테만 몰리거든. 뭐? 응. 풍수에서 편복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래. 한 명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나머지는 그만큼 적게 받는다는 거지. 정철이가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힘든 건 형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거였어. 그럴 리가 없다고?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정민이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통계 자료였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본 사례들이야. 청룡의 꼬리가 있는 무덤의 후손들. 예외 없이 장남만 대박 나고 나머지는 고생한다고 해. 자료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10여 개 사례가 나와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장남은 큰 성공을 거두고 다른 형제들은 사업 실패나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균형? 응. 청룡의 꼬리를 일부 정리하거나 아니면 둘째와 셋째를 위한 별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정철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방법이 실제로 있다는 거야. 정민이가 새로운 도면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 청룡의 꼬리 중간 부분을 조금만 정리하면 그 기운이 둘째한테 흘러간다는 거야. 일용분맥이라는 기법이래.
도면에는 꼬리 중간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곳을 약간 파서 홈을 만들면 용의 기운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꼬리 끝부분에도 작은 조치를 하면 셋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 삼룡기원이라는 고급 기법이야. 정철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기법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썼다는 거야. 여러 왕자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정민이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해. 일용 분맥은 200만 원 정도, 삼룡기원까지 하면 400만 원 정도. 그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형은 걱정 안 해도 돼. 정철이가 재빨리 덧붙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마치 공사 현장처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정말 미쳤구나. 아버지 무덤을 그렇게 파헤치겠다는 거야? 파헤치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정민이가 차분히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조치는 원래 무덤 조성할 때 했어야 하는 거래.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몰라서 못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야. 정철이가 거들었어요. 형도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혼자만 잘 살면 마음이 편해? 그건 그렇지만. 그럼 뭐가 문제야? 비용도 우리가 내고 전문가가 안전하게 해준다는데. 정민이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작업들이야. 모두 성공했다고 해. 특히 이 사례는 우리랑 거의 비슷한 경우야. 사례를 보니 정말 비슷했어요. 세 형제 중 장남만 성공한 집안에서 청룡의 꼬리를 조정한 후 둘째와 셋째도 크게 좋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집은 작업 후 1년 만에 둘째가 대기업에 입사했고 셋째는 사업에 성공했대. 정철이가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아버지 무덤을 건드리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이유를 말해봐. 정민이가 따져 물었어요. 아버지를 불경하게 모시는 거야. 불경? 더 좋게 해드리는 건데 그게 불경이야? 더 좋게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잖아. 정철이가 화를 냈어요. 조작? 풍수는 원래 그런 거야.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학문이라고. 그래도 이미 계신 분을 건드리는 건. 형, 솔직히 말해. 정민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혹시 형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좋아지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럼 뭐야? 아버지 생각이면 새 아들이 모두 잘 되는 게 더 좋으시겠지? 정철이가 맞장구 쳤어요. 맞아.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분명 우리 편을 들으셨을 거야. 두 동생의 논리가 점점 치밀해지고 있었어요. 풍수 전문가를 만나서 확신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형이 계속 반대하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정민이의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혹시 법적 절차 말하는 거야? 그것만은 아니야. 더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 뭔데? 정민이와 정철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거지.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셨거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몰래 무덤을 건드릴 생각인 건 아니겠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정민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정민이 집 앞에 도착하니 정철이 차도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꼴 당하고 살아야 하나. 정철이의 절규였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정민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정철이가 오늘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뭔 일이 있었다는 거야? 정철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43세 남자가 울먹이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면접관이 그러더라고. 나이도 많은데 왜 자꾸 이직하냐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정리해고 당한 거라고 설명했더니 그 양반이 코웃음을 치더라고. 정철이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거다.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하더라. 정민이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정철이는 받아들지도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형은 사업 잘하던데 왜 도움 안 받냐고 묻더라고. 제 얘기가 나온 것 같았어요. 내가 형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정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형이 당신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가족도 챙기지 않는 사람이 직원을 챙기겠어? 라고 하더라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쟤 때문에 정철이가 모욕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당연히 떨어졌지. 나가라고 하더라. 정철이가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한숨이 깊었습니다. 형, 나 진짜 미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해? 정민이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 카페 임대료 연체 통지서가 왔어. 연체? 이번 달까지 밀린 임대료 못 내면 계약 해지래. 벌써 3개월째 밀렸거든. 정민이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임대료가 얼마인데? 월 200만 원. 3개월이면 600만 원이야. 큰 돈이었어요. 제게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정민이에게는 천문학적 숫자였을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이미 한도 꽉 찼어. 신용도도 바닥이고. 정민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가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까지 다녀. 불면증이 심해졌다고.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확신이 섰어. 정민이가 갑자기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아버지 산소 일 말이야.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정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형은 갈수록 잘 되고 우리는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 두 사람의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절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 상황 보면서 뭘 생각해? 정민이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안타깝지. 도와주고 싶고. 그럼 도와줘. 어떻게? 간단해. 아버지 산소 일만 허락해주면 돼. 정철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우리도 살 길이 생겨.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 왜? 이유를 정확히 말해봐. 정민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버지를 불경하게 모시는 게 싫다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우리가 형만큼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정철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 그런 거지? 형이 특별 대우 받는 게 없어지는 게 싫은 거잖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조용히 해. 아이들 깰라. 정민이가 정철이를 말렸지만 정철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제 조용히 안 해. 형, 솔직히 인정해. 형은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어. 무슨 소리야? 그럼 증명해봐. 아버지, 산소일 허락해봐. 정민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정말 우리를 위한다면 왜 계속 반대하는 거야? 두 사람이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형은 진짜 이기적이야. 정철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해. 기득권? 내가 언제?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 살 길을 막고 있으면서 무슨 핑계 대는 거야? 정민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핑계로 대지 마.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 분명 우리 편 들어주실 거야.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잖아. 아니야, 알 수 있어. 아버지는 새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셨거든. 정철이가 책상을 탁 쳤어요. 그런데 지금 무덤에서는 형만 사랑한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용의 꼬리 때문에 제만 혜택을 보고 있었다면 두 동생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형이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정민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뭘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직접 하는 수밖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응. 풍수 선생님이 다 알려주셨거든. 어떻게 하는지. 정철이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형이 허락하든 안 하든 우리는 살아야 해. 너희들 미쳤어? 몰래 무덤을 건드리겠다는 거야? 미쳤다고? 우리가? 정민이가 비웃었어요. 미친 건 형이야. 동생들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하는 형이 미친 거지. 나는 모른 척한 적 없어. 그럼 뭘 해줬어? 입으로만 안타깝다고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정철이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형은 뭐라고 할 거야? 자립해라, 노력해라, 이런 소리 하겠지? 그런 말 한 적 없어. 안 했어도 생각은 하고 있잖아. 우리가 형한테 얹혀 살면 안 된다고. 정민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아버지 산소 조정해서 우리도 복 받는 방법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잘못됐다고? 세상에 잘못된 게 뭔지 아는 거야? 정철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43세 백수 되는 게 잘못된 거야. 형 때문에 면접에서 모욕당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그래, 우리가 나쁜 놈들이야. 아버지 무덤 건드리려는 나쁜 놈들이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정민이가 정철이 어깨를 감쌌어요. 형,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안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정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이제 형 허락 없이도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건 형 생각이고, 우리는 살기 위해 뭐든 할 거야. 정철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정했어? 정민이와 정철이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아무도 없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너희들 정말 그러면 나는 뭘 어쩔 건데? 경찰 신고할 거야? 동생들을? 정민이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 동생이 정말로 토요일 새벽에 무덤을 건드릴 생각인 것 같았어요. 막을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가족이 원수가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허락할 수도 없었어요.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토요일 새벽 4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든 것도 아니었어요. 뒤척이다가 눈을 뜬 거였죠.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4시였습니다. 두 동생이 말한 시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아무도 없을 때 정민이의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두 동생이 정말로 무덤에 갔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거실로 나와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만약 정말 산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아버지 산소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나서니 도로가 텅 비어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온통 두 동생 생각뿐이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4시 반이었어요. 주차장에 다른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두 동생이 다른 곳에 주차했나 싶어서 주변을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냥 협박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인차 산소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산길을 걸었어요. 새벽산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제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10분쯤 올라가니 아버지 산소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평상시와 다를 게 없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무덤 뒤쪽에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정말로 왔단 말인가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뒤편으로 돌아가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민이와 정철이가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정민이는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고 정철이는 이미 땅을 파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정민이가 손전등을 제 쪽으로 비췄습니다. 형, 왜 여기 와? 내가 왜 왔냐고? 너희들이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정철이가 삽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 우리 할 말 있어. 할 말? 지금 상황에 무슨 할 말이 있어? 저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땅을 자세히 보니 이미 상당히 파여 있었습니다. 작은 구덩이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꽤 오래전부터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새벽 3시부터. 정민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쳤구나, 정말. 그만둬, 지금 당장. 안 돼. 정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 시작했다고? 뭘 시작했다는 거야? 정민이가 도면을 꺼냈어요. 어제 본 그 풍수 도면이었습니다. 일용분맥 작업이야. 풍수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고 있어. 도면을 보니 정확히 그들이 파고 있는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용의 꼬리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만 조금 더 파면 돼. 깊이 50cm 정도. 정철이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용의 기운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나한테도 흘러온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신이라고. 미신이 아니야. 정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이 지금까지 잘 된 게 증거잖아. 아버지 산소 이장 후부터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 사실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건 우연이야. 우연? 이 정도로 뚜렷한 변화가 우연이야? 정철이가 반박했어요. 형 회사 매출 추이 우리가 다 알아봤어. 산소 이장 전후로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 두 사람이 제 사업을 자세히 조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확신했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정민이가 다시 삽을 들었어요. 형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할 거야.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안 돼? 정철이가 따져 물었어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봐. 왜 우리가 잘 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왜 안 되는 걸까요? 아버지를 불경하게 모신다는 이유 말고는
뚜렷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형도 혜택 받잖아. 우리는 왜 못 봐? 정민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이제 우리 차례야. 정철이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삽이 흙을 파내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그만하라고. 제가 정철이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정철이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형, 제발 이해해줘. 정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정말 막막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또 면접 봤는데 또 떨어졌어.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민이도 삽을 멈추고 말했어요. 내 카페도 이제 정말 끝이야. 다음 주에 문 닫아야 해. 두 사람의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 형이 도와줄 거야? 정철이의 질문에 저는 망설였어요. 도와주고는 싶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것 봐. 형도 확답을 못하잖아. 정민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만해.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죄송해. 정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더 죄송한 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실까? 정민이가 묻더군요. 분명 새 아들이 힘을 합쳐라고 하셨을 거야.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제 화합을 강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힘을 합치는 거야.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정철이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혹시 형이 우려하는 게 형 운이 나빠질까봐 그런 거야? 정민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정확히 말해봐.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만약 용의 꼬리를 건드리면 제게 돌아오던 복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형 표정 보니까 알겠네. 정철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형도 사람이야. 자기 것 빼앗길까봐 걱정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증명해봐. 우리 하는 거 허락해봐. 정민이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형편에 들어주실 거야. 정철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공평한 분이셨거든. 정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새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어. 두 사람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 마지막으로 부탁해. 정철이가 삽을 내려놓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허락해줘. 우리도 살고 싶어. 정민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두 동생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대답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정철이가 고집을 부렸어요. 새벽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동이 트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마이너스 새벽 5시가 넘어서도 세 형제는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이와 정철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형,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정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릎을 꿇고 있어서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잖아. 대답 안 해주면 안 일어나. 정민이도 완고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꿋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툭, 툭. 무덤 옆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뭐지? 정철이가 일어나면서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툭, 툭, 툭.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람 때문일 거야. 정민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무덤 옆 나무에서 작은 가지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거네.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바람이 그리 세지도 않았는데 왜 가지들이 떨어질까요? 형, 이상하지 않아? 정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저 나무 말이야. 어제 왔을 때는 멀쩡했는데.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기억해. 저 가지들이 이렇게 말라있지 않았어.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떨어지는 가지들이 모두 시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요. 혹시? 정철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혹시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철이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정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툭, 툭, 툭. 소리가 더욱 빨라졌어요. 이제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해. 정민이가 주변을 돌아봤어요. 다른 나무들도 봐. 잎사귀들이 시들고 있어.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무덤 주변의 나무들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요. 잎사귀들이 누렇게 변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가을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아니야, 형.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정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게 아니었어. 정민이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땅을 파서 그런 건 아닐까?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파헤친 구덩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구멍이었지만 지금 보니 뭔가 불길해 보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정민이가 중얼거렸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툭, 툭, 쾅. 이번에는 큰 가지가 떨어졌어요. 우리 바로 옆으로 떨어져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해. 정철이가 그 가지를 집어들었어요.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잘린 것처럼요. 형, 우리 그만할까? 뭘 그만해? 이 작업 말이야. 뭔가 불길해. 정민이도 주춤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서. 그래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땅속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부르르르.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작은 진동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정철이가 발밑을 내려다봤어요. 파헤친 구덩이에서 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약해져서 그런 건 아닐까? 정민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부르르르. 진동이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세 사람 모두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형,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정철이가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덤 밑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지하 수맥이나 아니면 다른 뭔가. 정민이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건 아닐까? 그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빙빙 돌면서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화가 난 것처럼요. 으악! 정철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바람에 날린 나뭇잎이 얼굴을 스쳤거든요. 진정해. 그냥 바람이야. 제가 말했지만 사실 저도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멈추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그만하자. 정철이가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정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두 동생이 스스로 포기한다면 더 이상 말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럼 구덩이를 다시 메우자. 응, 그러자. 정철이가 삽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덩이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올랐어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검은색에 가까운 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놀랐어요. 이게 뭐야? 물이 계속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구덩이를 가득 채우더니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수가 올라오는 건가? 정민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왜 색깔이 이래? 검은 물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는 아니었지만 흙냄새와 달랐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해. 정철이가 물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게 분명해. 갑자기 물이 멈췄어요. 더 이상 솟아오르지 않았습니다. 구덩이는 검은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메울 수도 없고. 세 사람이 검은 물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 표면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작은 원들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있어. 정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정민이가 손전등을 물 표면에 비췄어요. 하지만 물이 너무 어두워서 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 우리 진짜 큰일 낸 거 아니야? 정철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이 물이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급히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무덤의 기운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건 아닐까요? 검은 물은 여전히 구덩이에 고여 있었어요. 새벽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김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정민이가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동이 트기까지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곧 사람들이 나타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물이 앞으로 어떤 일을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형제는 여전히 검은 물이 고인 구덩이 앞에 서 있었어요. 형,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정철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뭔가 해야 하는데. 정민이도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벌초철이라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 정철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들키면 큰일이야. 정민이가 서둘러 삽과 도구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도 보였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희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누구시길래 이렇게 일찍? 그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등산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기 김씨묘 자손들입니다. 정민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나도 근처에 선조묘가 있어서 일찍 올라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쪽을 자세히 보더니 눈을 찌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 일이 있었나? 땅이 파헤쳐져 있네. 검은 물이 고인 구덩이를 발견한 거였어요. 아, 그건 정철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무덤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재빨리 둘러댔어요. 할아버지가 구덩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검은 물을 보더니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물이 이렇게 검어? 지하수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보통 지하수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물을 살짝 건드려 봤어요. 물이 찰랑거렸지만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혹시 여기서 뭔 짓을 한 거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엄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풍수 건드린 거지? 세 형제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정확히 알아챈 거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민이가 부인했지만 할아버지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산에서 50년을 살았어. 이런 물은 처음 보네.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먼. 큰일이요? 정철이가 겁을 먹고 물었어요. 용맥을 건드렸네. 그것도 제대로. 할아버지의 말에 세 형제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용맥이라니 무슨. 모르겠어? 여기가 청룡의 꼬리자리야. 할아버지가 무덤 뒤쪽을 가리켰어요. 저 긴 능선이 바로 용의 꼬리지. 그걸 함부로 건드리면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일이요? 용이 화가 난 거야. 자기 몸을 상처낸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말이 무서웠어요. 마치 진짜 용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 어려운 일이지. 할아버지가 턱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일단 이 물부터 어떻게 해야 해? 물을 어떻게 해요? 이대로 두면 안 돼. 용의 피가 계속 흘러나올 거야. 용의 피라니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철이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특별한 의식을 해야 해. 용에게 사과하는. 의식이요? 응. 제대로 된 풍수 선생에게 부탁해서. 정민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아는 풍수 선생이 있는데. 아니야, 그분 말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일은 아무나 못해. 진짜 실력 있는 분이어야 돼. 그런 분을 어떻게 찾죠?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셔. 이 근처 산에서 40년 동안 풍수를 해오신 분이야. 할아버지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지금 당장 연락해봐. 늦으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더 큰일이요? 정철이가 겁에 질려 물었어요. 용의 화가 더 커지면 온 가족이 화를 당할 수 있어. 할아버지의 말에 세 형제는 공포에 떨었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해. 정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안 선생님이신가요? 전화가 연결되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민이가 말했어요. 1시간 후에 오신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이 물에 건드리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해. 함부로 건드린 걸.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 조상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해야 해. 1시간 후
안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검은 물을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정화의식부터 해야겠어요. 그리고 용에게 정중히 사과드려야 하고. 안 선생님이 가방에서 여러 도구들을 꺼내셨어요. 향과 제사 음식, 그리고 이상한 부적들이었습니다. 세 분이 모두 무릎 꿇고 절을 하세요. 네. 세 형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안 선생님이 향을 피우시며 뭔가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들어보니 한문이었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문을 외우는 동안 검은 물의 색깔이 조금씩 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효과가 있나 봐? 정철이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안 선생님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세 형제가 긴장했어요. 앞으로 이 무덤 주변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주 여기 와서 성묘하세요. 정성을 보여드려야 해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부적을 물에 넣으셨어요. 그러자 검은 물이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세 형제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큰일을 낼 뻔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무덤을 건드리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세 형제가 다시 아버지 산소에 모였습니다. 안 선생님의 말씀대로 성묘를 하러 온 거였어요. 검은 물이 있던 구덩이는 깨끗하게 메워져 있었습니다. 안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셨거든요. 이제는 흔적도 없었어요. 세 사람이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철이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민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형제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두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너희 사정을 제대로 몰랐어. 정철이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 형한테만 의지하려고 했네. 그때 정민이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실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어. 좋은 소식? 카페 단골 손님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분이 카페를 인수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정철이가 놀랐어요. 응. 생각보다 좋은 조건이야. 빚도 다 정리하고 약간 남을 것 같아. 어떻게 갑자기? 그분 말씀이 내 카페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 그대로 운영하고 싶다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정철이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도 어제 연락 왔어. 지난달에 면접 본 회사에서 면접에서 떨어진 거 아니었어?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연락이 온 거야. 거기 부장님이 내 경력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셨대. 정말? 응. 내일 다시 면접 보러 가기로 했어. 정민이가 기뻤어요. 와, 정말 다행이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신기했어요. 두 동생이 동시에 좋은 일이 생긴 거였거든요. 혹시 이것도 아버지 덕분일까? 정철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묘 제대로 하니까 복을 주시는 건 아닐까? 정민이가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풍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로 마음을 바꿔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형도 요즘 어때? 정민이가 물었어요. 나, 뭐가? 사업 말이야. 여전히 잘 되고 있어? 사실 지난주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갑자기 큰 계약이 2개나 들어왔거든요.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응,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 정말? 지난주에 대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장기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 정철이가 놀랐어요. 대박이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회사 담당자가 하는 말이 형님 회사 소문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최고야. 맞아. 꼼수 부리려고 했던 우리가 바보였지. 정철이가 부끄러워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지?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정민이가 대답했어요. 맞아. 아버지 산소를 파헤치려고 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정신이 나갔었어. 정철이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정민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형,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복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함께 키워가는 거라는 걸. 정철이가 맞장구 쳤어요. 맞아. 형이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고, 우리가 잘 되면 형도 좋은 거지. 서로 질투하지 말고 응원해주자. 저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진짜 형제지. 무덤 뒤로 긴 능선이 여전히 뻗어 있었어요. 용의 꼴이라고 불렸던 그 지형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세 형제를 모두 품어주는 든든한 산등성이처럼 보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네. 정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 세 아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고 기뻐하고 계실 거야. 정철이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형제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도 같이 와서 성묘하자. 좋아. 그래, 계속 그러자. 세 형제가 산을 내려가면서 정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 알겠지? 앞으로는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마.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형제가 뭔데? 정철이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역시 우리 집안은 장남이 든든해야 다른 형제들도 잘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세 형제는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정민이는 카페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정철이도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도 사업이 더욱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동생과 함께 성공할 방법을 항상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산소의 용의 꼬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난만이 아니라 세 형제 모두에게 복을 주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진짜 비밀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어떤 풍수보다 강한 복이 온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거예요.